최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등이 보험업과 관련된 이른바 삼성특혜 방지법을 엊그제 발의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손보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4조 4천억 원어치를 5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종걸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전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방침에 관한 당내 분위기와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초대석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의 오보의 역사입니다. 요즘 보수 기득권 언론들 이 뉴스 때문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사들이 줄줄이 오보를 냈던 사연, 오늘 정철훈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해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믿기지 않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어제 저녁 일본 도쿄에서 약 5천 명의 시민들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의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개헌 저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같은데요. 네. 시민들과 함께 유명 인사나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여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까? 이 집회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 그리고 시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타모토 3인당 당수, 곤도 쇼이치 민주당 중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예. 작가 오에 겐자부로 씨는 연단에서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서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면서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지나치게 극우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런 걱정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5천 명이 모였다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하고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 이것 때문에 동남 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두 나라가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 어떤 주장들을 했나요? 어제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석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상한치안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회담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양보 없는 날선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AP통신 등 외국 외신에 따르면 헤이글 장관은 창 부장에게 중국이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은 중일 갈등에 관련해서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 부장은 일본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중국 해방군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법제만보에 따르면 창 부장은 일본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아베 정권이 여론을 호도하는 정책으로 중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 네. 예. 우리의 관심은 한반도 관련 발언도 있었을까인데 네. 어떻습니까? 헤이글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양국 모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방대학 강연에서는 북한 체제를 계속 지지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세 번째 핵협상 열렸다고요? 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간 세 번째 핵협상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스트리아 빈 소재 유엔 본부에서 재개됐습니다. 양측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도 이란의 신형 원심 분리기와 중부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P5+1이라고 불리는 주요 6개국은 이란에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중수로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협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인 최종 협상 초안 작성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요. 현지의 한 소식통은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포괄적 최종 협의안 작성 준비를 마무리하고 실제 계획대로 다음 달 초안 작성을 시작한다면 이는 최종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북핵 6자 회담은 교착 상태인데 그래도 이란 핵 협상은 좀 나름대로 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문제를 새로운 개혁 과제로 꺼내들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연방정부 계약 직원의 임금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문제를 부각하고 또 이 문제를 가족휴가, 육아제도 등 전반적인 여성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남녀 임금 격차 개혁 추진을 돕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개혁을 추진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금차별 금지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남녀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예, 미국의 여성 임금, 평균 임금이 남성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네. 예, 예상보다는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사람도 안 탄 무인기, 네. 북한제로 추정되는 이 무인기 때문에 온갖 이슈가 다 묻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네. 이게 유인기였으면 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이 왔을지. 예. 인간어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유인어뢰가 되겠죠. 무인어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언론들이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간 브리핑 아닙니까? 예.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자, 그런데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기사입니다.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무인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북한제가 맞을까? 정부는 서둘러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제로 추정이 되건만 무인기 세대에 찍힌 사진 가운데 북한 지역 사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대부분 복원했지만 예. 물증인 북측 지역 사진을 찾지 못해서 북한제라는 공식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군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조단은 현재 무인기의 위성 항법 장치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를 해독해서 무인기가 북한으로 귀환하도록 사전 설정된 증거가 있는지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좌표 추출 이거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남한 땅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다 남한 거예요. 북한 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북한 거라고 확증할 단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떴을 때부터 촬영을 했다면 네. 북한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네. 북한 지역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예. 리모트 컨트롤로 넘었을 때부터 촬영하게 하는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까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쯤 되면 신앙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남은 건 이겁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이 조정이 돼 있는지, 예. 이 설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파악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쪽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이 좌표 해독에도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무인기 도발을 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문제 삼을 근거가 없는 거지요.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거 북한에서 넘어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현재 북한은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또 북한이 이건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건 뭐, 북한 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정부, 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북한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정부의 태도. 일단 이것은 온당치 못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수신문들이 무인기를 북한제로 보지 않는 이들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오면이 그렇습니다. 오늘자. 손영일 기자는 4년 전처럼 무인기 음모론을 불 때는 그런 좌파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4년 전이 뭡니까? 천안함 사건 때지요. 예.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제 표현이고, 손영일 기자는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을 때도 각종 음모론이 판쳤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공식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야당 정치인들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던 군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흔들어대는 세력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예. 아무리 객관적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에 저는 밑줄을 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인기가 북한제라는 것이. 이게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예. 예, 뭐 물론 북한제일 수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그 파악과 또 조사 결과 북한제로 판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 동아일보에 이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4년 전 천안함 건이나 이번 건 모두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걸 북한제라고 안 믿다니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는 종교 시설에서 할 이야기죠. 예. 손영일 기자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에게 예. 천안함 프로젝트를 한번 꼭 보시라. 예. 이런 권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천안함 사건 당시 조사 결과 발표도 얼마나 허술하고 또 의욕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의심 자체가 이 애국심이 없는 거다. 이 종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얼마나 참 유치하고 졸렬합니까? 예, 경향신문에 오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의 한 순찰원이 회사가 수습 3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이 순찰원 노조에 밝힌 경위서 한 장이 큰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순찰업을 외주화한 모양이죠. 예. 외주업체인 안전순찰업체 사장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지급하는 안전순찰 직원의 인건비에서 수년 동안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주로 맡고 있는 외주업체 사장들은 매달 일정액을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고 수습 3개월간의 상여금도 사장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친인척은 사장 친인척이겠죠? 예. 직원들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이런 경향신문의 의혹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 교통처 조준환 부장은 지난해 진상조사 후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사에서 부당하게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계약 해지 같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네. 일면에 있습니다. 그 이분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네. 그 노란색 SUV 보통 차량이죠. 네. 이렇게 전광판 있고 그 순찰하는 그런 분들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 수사팀과 국가정보원이 충돌하고 있다. 네. 뭐 얘기는 됐던 얘기는 한데요. 네. 국정원이 이 국면에서 무슨 배짱으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과장을 기소한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국정원 윗선으로 향하려면 특히 권모 과장에 대한 그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권모 과장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기억을 잃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권 과장이 공동으로 증거 위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권 과장의 자살 시도 후에 수사팀은 이 권 과장과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병문안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자살 기도 전후 상황과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부 기억 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권 과장은 철저하게 지금 국정원의 통제 아래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검찰도 국정원을 통하지 않고는 그의 상태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의 주장이지. 예. 뭐 누가 삼자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 정말 기억 상실이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그제 국정원 최모 대공수사단장,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모 과장의 윗선이 되겠죠. 예. 최모 대공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최 단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항의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 씨와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을 기소한 내용에조차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8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 과장은 빨리 최근 기억을 되살리기 바랍니다. 예. 라고. 그러면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가능하죠. 예. 결국 능력 없는 검찰 이 수사에 손을 댄 것 자체가 이런 예고된 좀 파행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무소불위의 검찰이 말이죠. 이런 국정원 앞에서 그냥 아주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한테 이 사건의 진실과 또 진상을 갈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예.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8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이용했던 유학원까지 찾아가서 경위 파악을 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 발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유학원에 가서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채모군과 같은 날 출국한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사정기관 관계자로 보이는 인사들이 찾아가서 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자, 경향신문과 만난 한 학부모는 남성 2명이 찾아와서 명함을 내밀면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언론 보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 4개 수석실 또 비서관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전비행 또 사찰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이번 청와대 조사는 양식을 넘는 뒷조사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예. 아무래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이 청와대 태도를 보면요. 그 소속 관계자들, 직원들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해명을 내놓는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지. 검찰 수사에 맡겨가지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쥐들이 뭔데 자꾸, 이건 이런 일이다. 이게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대로 결론을 내. 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8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예. 이 청와대 민정, 고용복지, 교육문화수석실이 최동욱 전 총장을 뒷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최동욱 전 총장의 처를 자칭해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감찰 업무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측에다가 청와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지 말고 정상적인 감찰 업무 수행으로 무혐의 처분하라. 이런 일종의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국장과 조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청와대는 엉뚱한 인물을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배우가 아닌 걸로도 드러났지요. 조우영 행정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윗선 추적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우영 행정관 윗선은 누구인지 아직까지 미궁입니다. 조우영 행정관의 지금 소속이 그 총무비서관실이죠. 총무비서관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배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우영 행정관의 현재 직제상 윗선이 이재만 비서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와대가 무관한 인물을 지목해서 시선을 돌리거나 개인적 일탈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오늘 짚었습니다. 예. 어제 경향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 국정원의 또 다른 공작 의혹 예.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속보가 있죠? 유우성 씨 재판 때 비밀 증언을 했다가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가족이 해를 당한 것 아닌가. 그야말로 멘붕이 찾아온 탈북자. 그 탈북자를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만났는데요. 오늘은 한겨레가 만났습니다. 한겨레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탄원서 제출을 한 다음 국정원이 몇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주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우성 씨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유우성 씨 관련 문서 조작이 밝혀진 뒤인 2월 중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탄원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다.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북한 가족들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살자고 새끼들을 죽일 수 없다라면서 인터뷰를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기사는 못 나갔다. 하지만 동아일보 인터뷰가 실패하니 국정원이 다른 언론사 2곳과 더 인터뷰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사 이름은 아직 밝힐 수 없다. 탄원서 유출자를 고소했으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자, 한겨레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탄원서가 4월 1일 한 신문에 보도가 됐다. 그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봤더니요, 문화일보였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자 문화일보 그 기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이 신문 스크랩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공란입니다. 비워져 있었어요. 삭제됐다는 거군요. 백지 상태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 탈북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 수습하려고 문화일보 기자에게 기사를 내리라고 사정도 하고 욕도 했다. 문화일보 사회부장이 내 기사를 써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알려준 신문사 외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국정원에 연락했다. 당신들이 내 탄원서를 유출했느냐?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더니 국정원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송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렸다. 탈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닌데 소송은 하지 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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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서 이 탈북자는 어제 동아일보 기자에게 말했듯 해준 것도 없이 뒤통수만 친 국정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조중동 기자들이 특종을 많이 하지요. 예. 예. 이렇게 도와주는데 특정 못하면 그러면 그건 그 기자가 문제겠죠. 기자가 문제죠. 예. 예. 검찰총장 관련된 정보도 어디선가 오고. 예. 예. 국민TV 뉴스에도 예. 그런 정보들이 예. 제보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비공개 법정 출석과 탄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비공개 증언은 법정에 출석한 참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면 어떻게 공익 목적의 제보나 법정의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것은 특정 목적을 노린 여론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족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무책임한 행태도 문제지만 이것이 여론 공작의 산물이라면
더욱 묻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의 일탈 행위는 도를 넘었다. 북한 보위부 출신인 이 탈북자는 국정원의 협조자면서 신변 보호 대상자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했다 하더라도 신변 노출을 무릅쓰고 여론 공작에 활용해야 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이 탈북자가 소송을 준비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극구 만류했다니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치졸한 여론 공작으로 증거 조작을 덮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우리도 피해자다라면서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예. 사설의 말미가 이렇습니다. 네. 더 이상 국정원에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 남재준 원장 사퇴와 예. 국정원의 해체. 네. 예. 요거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판사의 거액 금품 수수 의혹 어제 한국일보 1면에서 단독 보도됐는데요. 예. 현직 판사 거액 금품 수수 의혹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판사가 거물급 사채업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이 최모 씨가 2009년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이 판사에게 3억 원을 직접 전달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2008년 이미 최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품 수수액은 6억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판사는 어제자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 명동 사채왕 최모 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직접 돈을 받거나 빌리는 등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다라면서 한국일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법원 관계자를 통해서 과거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을 빌렸다가 곧바로 1억 5천만 원을 갚고 6개월 후 나머지 1억 5천만 원도 모두 갚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돈을 받긴 받았는데 최모 씨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발언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조선일보에 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예. 사회면 말씀하시겠죠? 예.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지면입니다. 예. 새 서울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장애인 총학생회장이 된 이경환 씨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북 좌파 대목군이던 나 광우병 시위 때 운동권에 회의를 느꼈고 그날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친북 좌파와 결별한 것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 때였다. 보름 동안 거의 매일 10만 명이 거리를 메운 현장은 운동권에게 대목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면 선동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 대중이 이렇게 싫어하는 당을 왜 유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 일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지금의 그는 한때나마 북한이라는 나라를 옹호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는 2012년부터 20, 30대를 위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 청년을 위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운동권이었던 학생이 이른바 전향을 해서 뉴라이트 계열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죠. 예. 자, 이경환 씨 관련한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2008년 운동권과 결별했다던 이경환 씨가 2012년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후보 기호 5번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말이죠. 2005년 민주노동당 입당, 2008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연대사업국장,
2012년 청년 유니온 20대 대의원, 그리고 2012년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 이렇게 프로필을 밝히고 있고요. 출마의 변 공약을 보면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조건이나 여론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요. 그렇다고 진보 정치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진보 정치, 혁신적인 진보 정치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다시 힘을 모아냈으면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저는 학생이자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통합진보당이 2030 세대에 대한 전략과 안목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승리를 위한 길은 2030 세대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일 수도 있겠군요. 예, 탈당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08년에 결별했다던 운동권인데 말이죠. 2012년 이 글을 쓸 당시가 말이죠. 6월이었습니다. 탈당했다면은 조선일보가 안 쓸 리 없다. 이런 추정도 해보게 됐는데요. 예. 네, 탈당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경환 씨는 이른바 당권파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에 대한 비판의 그런 논조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소통과 민주주의, 투명함이 겸비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면서 여전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2년 서울대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었습니다. 예.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통합진보당에 적을 두고 있다거나 예.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내가 대목군이냐, 예. 친북 좌파냐, 예.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기회가 된다면 이 서울대 신임 총학생회장 네. 이경환 씨, 예.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조선일보 제목이 2008년 시점 이후로부터 저 씨는 완전히 이 좌파와 친북과 결별을 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당 해산을 강도 높게 주장했던 조선일보의 논조에 비춰본다면은 예. 이거는 이 이경환 씨의 입장을 100% 반영한 그런 기사인지 일단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 이런 제목으로 내일 신문에 나간다라고 이경환 씨에게 얘기했을 때 이경환 씨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인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에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예, 국민일보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번 달부터 국내 항공사들이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술의 그 판매, 특히 통신 판매는 전통주 사업자만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그 주류의 통신 판매를 제한 없이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어렵고 무자료 거래가 많아져서 세수 관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술 관련 규제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풀 경우 청소년 음주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이면에서 짚었습니다. 의미 있는 규제까지 없애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다 발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경제적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내용까지 폐지하고 개선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한겨레에 보도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없애라고 한 것 철회하겠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고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원로 목사들이 자기 종아리 때리는 기도 대성회를 연다고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지었다면서 이 원로 목사들이 스스로 회초리를 대는 그런 행사를 갖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 이 기사 내용 중에 조용기 목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 첫 번째, 남재준 국정원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외치는 야당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북한 무인 정찰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보수장 인책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논란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여 나라를 온통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남재준 원장.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두 번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가 왜 대선 공약 파기를 사과하는 거냐는 야당 대표 발언을 이렇게 들으셨다고. 안 대표께서 연설에서 제가 그 전날 당을 대표해서 한 연설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이게 중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이렇게 저를 실명을 검열하면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제가 중정도 아니고 월권도 아닌 집권당을 대표한 대표 연설에서 정당한 의사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추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 당신 따위가 뭔데 대통령 대추 총대를 메고 오바하냐? 이런 비아냥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안 들리는 건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했던 기초공천 약속을 함께 지키자는 야당 대표 제안이 있었지만 박준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흘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국회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의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데는 9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 기초공천 폐지 사항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라 여당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3번에 걸쳐 말을 중단한 채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무공천 약속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을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양해는 아닌 걸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점에 관해서 저희 뭐에 대한 사과를.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건지. 이분들에게 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뚜라미 보청기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소리를 남김없이 들을 수 있다. 대한무역 보청기가 드리는 신제품 뚜라미 콘택트 이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안 보이죠? 아름다워라. 어머. 귀 속에 감추는 보청기 콘택트 이어. 네, 전날 국민TV 뉴스K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살펴보는 뉴스K 리뷰 순서입니다. 뉴스K가 어떤 사안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와 호주의 FTA가 체결됐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조 7천억 원 규모의 교역시장이 열렸고 국민들에게도 1조 6천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FTA를 추진할 때마다 국내 산업의 주축인 자동차 시장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뉴스K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FTA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동차 산업이 꼽히고 있어요. 네, 해당 업계보다도 오히려 정부 주장이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대박을 전망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FTA 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부경 PD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박이라는 FTA 실제 매출에 영향을 줬을까요?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지던 2010년 이후 현대 기아 자동차의 주가 흐름과 경영 실적을 보겠습니다.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성장 엔진은 해외 판매입니다. 먼저 현대차의 해외 판매 실적을 보면 2011년 337만여 대에서 2013년 408만여 대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 역시 증가했습니다. 2011년 205만여 대에서 2013년 237만여 대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역시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FTA와 관련된 시기에 주목해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 그래프입니다. 2010년 10월 6일 한 EU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이 흐름은 같은 해 12월 3일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2011년 7월 1일 한 EU FTA가 발효되자 7월 8일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시 한 EU FTA 발효 휴가가 다소 오래가지 못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자 이튿날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5월 초 장중 최고가를 기록할 때까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캐나다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3월 11일 전후에서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의 흐름을 이어온 현대차는 시가총액에서도 20조 원대에서 50조 원대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연 정부와 언론이 설명하는 대로 FTA 수혜 때문일까요? 기아차 주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주가 역시 현대차와 흡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지난 4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이 FTA 때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만 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FTA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때그때 언론의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런 대세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국민TV가 취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와 무관한 해외 현지 생산 규모 확대, 적절한 신차 출시 시점 등이 현대 기아차의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교보증권 김동하 책임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FTA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해준다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력이고요. 현대기아차가 2009년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실적이 크게 개선됐던 가장 큰 이유는 신차의 적절한 타이밍과 신차 개선도 이런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됩니다만. 이게 있어서 FTA 갖고 갑자기 수출이 증가한다거나 자동차 업체 실적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FTA 체결을 돼서 예를 들어 1% 정도 저희 가격이 내려갔다 생각해 보실 때 저희가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이 1,500만 원인데 그중 1% 내려가면 1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소비자들이 15만 원 갖다가 과연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가격 차이 갖고 살까 말까 고민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그래서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 제품의 자체의 어떤 경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학교 바로 옆에 호텔이 들어서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부모는 불안하고 학교는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뉴스K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며 추진하는 정책들 여기저기서 문제입니다. 푸드트럭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교 근처 호텔입니다. 박 대통령 덕분에 대한항공은 학교 바로 옆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세우겠다는 6년 수건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고 피해가 불보듯 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윤이나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입니다. 근처에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가 있습니다. 이곳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덕성여중과의 직선거리는 20m에 불과합니다.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소유인 이 땅에 2008년부터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짓거나 증축할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서울 중부교육청과 소송전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학교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가능하게 하려 하지만
야당과 주민들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법이 아닌 훈령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정부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훈령을 만들었고 그 훈령이 제정될지가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호텔 건립 중단하라! 시민사회 단체들은 교육 환경이 나빠져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경복궁의 역사 가치도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 주변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서면 이나마 조그마한 이 손바닥만한 하늘조차 우리는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호텔 저 시꺼먼 유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그것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문영린 교육감은 과연 교육감입니까? 호텔업자입니까? 투잡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하고는 직선거리로 10m도 안 떨어집니다. 이런 데다가 호텔을 짓고 그랬을 때 학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얼마나 방해하고 지장을 줄지. 규제 완화로 인해 양평동에 위치한 당산초등학교 근방에도 호텔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호텔 건립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유해시설을 규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규제해 주나요? 지금까지 전국에 그 유해시설을 제대로 규제하는 당국이 있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당산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선유초등학교, 선유고등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이 주변에 학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호텔급도 아닌 저는 모텔로 판단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꼭 필요한 규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문화재 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법이 정말로 없어져야 할 규제인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K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TV 뉴스K는 평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기대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이른바 삼성 특혜 규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할 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하고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는 5년 안에 이를 매각토록 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계열사 주식 보유량이 많은 삼성생명에 특히 유리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네.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 전에 먼저 이슈가 뜨거운 만큼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실시해서 기초공천 여부 이제 결정하기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사실상에 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반기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자칫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까? 불리함을 극복하고 또는 불리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 이 정치가 새 정치이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께서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이제 기초 공천이었는데요. 예. 점점 더 한나라 새누리당은 공천하겠다는 걸 그냥 그대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폐지 공약을 했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행 촉구하는 방문까지 했습니다만 이런지하에 거절당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새누리당은 우리는 공천 안 하는 그런 기조로 가게 되면
선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일반 당원들과 후보자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기에 아무리 새정치라 하더라도 그런 강력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원들의 의사의 정확한 진위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또 대표가 양 대표가 결단하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또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관심인데요. 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당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결과를 보면 좀 폐지하자는 또 의견이 우세한 것 같고요. 네.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당원들은 그동안 이제 기초공천 폐지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당원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전당원 이제 결정을 할 때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공천하고 우리는 그대로 폐지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마도 당원들은 기초공천 이번에는 원칙이고 또 공약이었지만 우리 스스로 약속이었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저렇게 모렴치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마도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일반 원칙에 맞고 또 기득권 포기 개념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할 것 같아서 양쪽에 이제 어떤 것이 더 우열이 크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결과를 섣불리 좀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혀 뭐 이렇게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조사하는 것이 또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나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지도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놓고 뭐 새누리당이나 보수진영 뭐 이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를 포기했다 이런 비난하고 있고요. 또 당원과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건 결국 무공천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모렴치하죠. 뭐 정말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것을 철회하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한 새정치의 아이콘을 우리가 좀 뺏길 수는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예. 그러나 새누리당이 저렇게 모렴치하게 나올 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일견 강하게 주장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본론 인터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손보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예. 재계에서는 이게 좀 대단한 관심사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요. 현행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걸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보험법에는 이제 보험사가 대주주나 그 계열사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다 3% 룰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유가증권을 사들일 때 가격에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고 예. 그 총자산은 공정가격 시가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가는 분모는 시가인데 분자는 취득원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취득할 때 당시보다 훨씬 높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것은 지난번 글로벌 룰에 맞추어서 바꿀 때 우리가 취득 대 취득으로 했던 거를 다 시가 대 시가로 다 바꿨습니다. 은행, 무슨 증권, 뭐 저축은행, 펀드 모든 자산의 비율 건전성을 측정하는 자산 비율은 시가 대 시가였는데 예.
시가의 시가인데 예전에는 그것도 취득 가격 대 취득 가격인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나 이걸 다 시가로 해서 이제 글로벌 룰에 맞췄는데 유독 보험사만 분자는 시가, 분모는 시가, 분자는 취득가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3% 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룰을 범하고 있는 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그건 똑같은 룰에 의해서 기준에서 바꿀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룰을 그래서 적용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삼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험이 걸리게 되면서 예. 이제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 삼성생명, 삼성화재 말고 다른 보험회사가 적용되는 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거든요. 예. 계열사 이제 상호 출자 제한 종목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 중에서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교보생명, 이제 한화생명이 제일 메이저를 구성하고 있는데 한화생명의 경우에 계열사를 요새 최근에 한화가 뭐 이렇게 크게 급성장하거나 주가가 올라간 그런 종목이 없어서 한화도 아니고 교보생명은 주로 이제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예. 그것도 별로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삼성 계열만 삼성 전자를 비롯한 이제 급등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또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취득가는 평균 한 5만 원쯤 되는데 지금 시가는 130만 원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득가로 하게 되면은 이건 그 비율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 가격 이걸 반영한 상태로 이게 또 글로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 고객사 돈으로 고객이 맡긴 돈으로 자산을 취득해서 그 자산의 수익을 올리는 이제 올려서 그걸 이제 보험회사의 어떤 수익의 평가 기준으로 쓰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시가인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취득가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니까 현재 고객 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자산 이용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히 시가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의 경우에만 이게 딱 걸리게 되니까 정말 저도 사실 난감한 겁니다. 이 삼성의 그 전자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3%를 시가 대 시가로 그대도 스탠드 글로벌 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뭐 한 14조 이상을 이제 처분해야 되니까 14조라는 돈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사실 큰 걱정입니다. 예. 만약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요, 한 14조 넘게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삼성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법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년 처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 14조라는 돈이 너무 크니까 저는 이걸 한 5년 정도로 대략 뭐 그냥 어림잡아서 5년 정도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만 뭐 이것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면 5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현행 1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처분해야 되는 주식의 가치 이게 14조가 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로 개정안에는 지금 반영을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또 보는 건요. 이런 보험은 또 1년인데요. 예, 은행의 경우는 1년 이내 3개월로 돼 있고요. 예. 오히려 보험의 경우에 왜 그런지 몰라도 장기 투자라고 그러는데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룰이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보험의 경우는 1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경우 5년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워낙 삼성 하나에만 딱 걸려 있고 그것이 혹시 무슨 표적 입법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정말 스스로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5년으로 넓게 하는 것인데 예. 그건 또 논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융업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행법 논리가 이제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삼성그룹을 해체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일단 뭐 이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좀 궁금하고요. 삼성의 해체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법 개정안이 그 위력적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큰 회사가 돼서요. 제1대 주주가 삼성생명의 7.2% 정도 가지고 있고 총수 일가가 한 3%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1% 미만입니다. 1%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14조를 갑자기 한꺼번에 판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 14조를 누가 한꺼번에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뭐 1%, 2% 정도 미만이겠죠.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삼성이 외국 자본 손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삼성 이 자체가 이제 해체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한 7.2%의 성수 일가가 삼성생명 고객돈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을 목적을 넘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쳐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권이 왜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못 살게 그러냐, 표적적으로 이렇게 입법을 해서라도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기본적인 룰로부터는 벗어나되 또 시간을 두고라도 원칙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국민적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표명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삼성이 워낙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제 다른 기준으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KDI 같은 데서도 어떤 경우는 지수를 삼성이 포함된 업계의 지수와 삼성이 포함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삼성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거의 하위권, 우리나라가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돼 있고, 예. 삼성이 포함되면 뭐 세계 수위권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업계의 그 지수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거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삼성의 기준과 삼성 아닌 기준을 이중 기준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허락해 줄 것이냐. 국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삼성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글로벌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권도 그런 기준을 좀 참고해서 기존의 삼성이 이런 특혜로 보이지만 다른 기준의 행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삼성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유지해주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걸 삼각해 나가거나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참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그 정부에서 여러 보험법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들을 봐도 예. 삼성이 개입되면 삼성이 들어오면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을 뭔가 국민적인 여론과 평가에 의해서 그걸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저 생각입니다. 매번마다 삼성과 무슨 싸우는 듯한 거라든지 삼성의 독소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한국 법 규정에 대한 뭐 질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이 너무 양당 간에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뭐 이 의원님께서도 이게 삼성을 겨냥한 뭐 표적 입법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좀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삼성 쪽이나 보험업계 이쪽에 어떤 로비는 없었습니까? 이 법 개정안 발의하시는데 좀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제가 입법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힘이 있어서 의원 하나가 뭐 입법 발의하거나 야당 의원, 소수 야당 의원이 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이 그걸 허용해주겠냐, 또는 통과되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심스러워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삼성이 움직이면 또 뉴스가 되고 언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무슨 어떤 견제가 들어오거나 뭐 압박을 하거나 또는 뭐 로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없었습니다. 예. 뭐 이 의원님은 그렇고 같이 이게 발의안에 서명했다가 의사를 번복하신 동료 의원은 없습니까? 전혀 13분이 했는데 뭐 한 분도 빠지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입법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가면서 이제 의원들의 이제 발의 서명을 받을 때 제가 받아 다닐 때 뭐 이 얘기가 있어서 큰 기업들은 국회에 그 대외 협력을 하는 그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관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직원들이 이제 좀 자제해달라는 또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뭐 줬다고 하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예. 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게 전달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일정하고 통과 전망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생명보험사의 건전성 문제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그 상호 출자 제한 방식의 그 구조로 엮여져 있는 재벌 기업들 간의 그 건전성의 문제. 예전에 상호 출자할 때 하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회사도 같이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자기 계열사 주식을 사주면서 지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지배구조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또는 계열사를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는 재벌 기업의 공동의 건전성을 해야 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요것도 하나의 단면이지만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꼭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큰 규모로 돼 있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무수히 발전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가피한 것들을 좀 시기적으로 완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모색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켜져서 보험사가 고객사를 가지고 뭐 어떤 지배구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확인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십니까? 예, 저는 좀 촉구해서 이번 4월 국회도 좀 논의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예. 밀려있는 법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뭔가 결론이 나는 뭐 어떤 진짜 낸 입법 100%가 되는 것이 아닐다 하더라도 예. 우리 13명 서명한 의원들의 이 원칙에 대한 그 소신 이것들은 꼭 입법을 통해서 이것이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진행 상황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인터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이 무인기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지난해 이미 청와대 공격을 예고했다. 네, 사실이었을까요?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훈 기자가 오늘은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스튜디오에 못 나오셔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무인기 관련 보도 어떤 것들이 오보이고 어느 매체가 짚어냈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8일자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북한의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무인기가 파주와 백령도에 추락하면서 KBS와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들이 이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뉴스가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해 무인 타격기로 이미 청와대 공격을 예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오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체 통일뉴스에 실린 글을 우리민족끼리가 자사 사이트에 올렸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모르고 북한에서 쓴 글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북한 매체가 청와대 공격하겠다고 뭐 선전포고했다 이런 기사인데 좀 네, 그렇죠.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당연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도를 잠깐 보시면요. 예. KBS가 4월 3일자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합니다. 구글보다 해상도가 낮은 사진만을 얻기 위해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을 리가 없다. 분당국은 북한이 유사시 서울 공격 루트를 사전 정탐하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면서요. 지난해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청와대 공격 시나리오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민족끼리는 그 산을 끼고 있는 청와대와 수도 방위사령부는 다른 무기로는 어렵지만 무인 타격기로는 2분 40초 만에 청와대에 도달해 자유로이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이제 7일과 8일에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예. 조선일보는 8일자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무인기 공격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청와대는 북악산 남쪽 턱 밑에 자리하고 있어서 장거리포나 탄도미사일 공격은 불가능하다. 폭격은 불가능하지만 무인 타격기를 동원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민족끼리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연재한 북 무인 타격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 글은 충격적이다. 최근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무인기 타격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근거가 됐던 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우리민족끼리의 글, 이 글 자체가 그 북한이 쓴 글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 언론에서 등장했던 글이었던 점에서 완벽한 오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사인 통일뉴스에 이제 실린 글을 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가 자사 사이트에다 이제 한마디로 그냥 퍼다가 실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걸 마치 이 KBS나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우리민족끼리 이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올린 기사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오보를 찾아내게 된 경위가 재밌는데요. 예. 이 오마이뉴스의 황방열 기자가 이 해당 기사를 썼는데요. 이러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우리민족끼리의 그 기사 제목이 북 무인 타격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인데 이제 제목이 이상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무인기로 청와대 타격을 공언했다면 이제 제목에 보통 조선이나 인민군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왜 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죠. 예, 그래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그 국내 통일 전문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가 지난해 5월 18일에 올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기사는 그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실은 연재물이었는데요. 그 당시 글의 제목이 이제 북한의 군사무기 1편, 북한 무인 타격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민족끼리가 이제 통일뉴스에 실린 기사를 펌질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민족끼리가 펌질을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나 이건데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그 우리민족끼리는 글의 서두부터 그 남조선의 인터네트에 우리 인민군대의 무인 타격기에 대한 글이 실렸다. 글을 연재로 소개한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출처를 분명히 밝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이나 분석이 아니라 남한의 주장과 분석을 이제 올렸던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민족끼리가 북한이란 단어를 북으로 바꾸고 한반도 정세를 조선반도 정세로, 연합군을 리연합군으로 바꾸는 등 뭐 몇 가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기사 전문을 실었던 거였습니다. 예.
정말 문화일보 보도였죠. 아까 설명하신 게. 예,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보도 관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오보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어제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저희도 좀 믿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오보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이 통일뉴스의 글을 보면 KBS랑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동기 연구원이 이제 연합뉴스나 뉴스원 등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북한의 군사 무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 청와대에 대한 미사일과 포탄 공격은 불가능하지만 무인 타격기를 동원할 경우 인왕산을 애돌아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으며 관악산을 애돌아 수도방위 사령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예. 저도 이 내용을 이제 통일뉴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동기 연구원의 이 지적이 KBS와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서는 그 북한의 주장으로 둔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우리나라 연구원이 북한에게 청와대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제시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장 청와대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한 북한의 폭격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뒷부분은 빼고 이제 글을 게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요 사건을 정리를 하면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짚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제 국내 언론에 실린 글이 이제 KBS와 조선일보는 주요 언론을 통해서는 북한의 주장, 북한의 기사로 둔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북한이 실제로 무인기를 통해 청와대 타격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쓴 이 글을 이제 보도의 근거로 내민 KBS와 조선일보 등의 기사는 그 근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데 이 정도 상황까지 오면 KBS와 조선일보가 이 연구원을 이제 북한과 내통한 간첩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오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해당 언론사들이 이 기사 오보 사실에 대해서 오보였다고 밝히거나 해명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이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제가 어제 KBS 뉴스나 오늘자 조선일보 등 지면 확인을 했는데 뭐 오보를 인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그 우리 민족끼리도 남조선의 인터넷에 실린 글을 연재한다 이런 부분을 게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이 문구가 어느 언론에도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어떤 전언을 듣고 기자가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혹은 원문을 확인하고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오보이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는 오보이거나 둘 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인기와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언론이 이 상황에서 어떤 좀 공정하고 좀 차분한 그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마구잡이식으로 보도를 하다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실린 글인지 북한 측에서 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예, 만약에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기사를 썼다면 고의적인 조작이다. 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이 해당 오보를 저지른 매체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김용민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